행복한 날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나는 아침 햇살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들고 있었다. 세상은 평온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랑한다면서도 상처 주고 함께한다면서도 멀어지는 관계들. 오늘 나는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터져나왔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 진짜로 믿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아침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로 맑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 이른 봄의 빛이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바깥만 보면 누구든 참 좋은 날씨다라고 중얼거릴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환한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올수록 오히려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냉장고에서 꺼낸 물 한 컵을 천천히 들이켰죠. 그리고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꽉 쥔 손처럼 그 웃음도 뭔가를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홀로 부엌을 정리하던 등 한숨 소리를 감추려 수도꼭지를 틀었던 것, 그리고 새벽 3시에 조용히 화장실로 사라졌던 발소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년아, 밥은 언제 주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지 채 10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그 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단번에 갈라놓았습니다. 엄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지워졌습니다. 마치 칠판 위에 글씨가 한 번에 지워지듯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얼굴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저 말을 들은 엄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사람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사랑한다고 데려온 사람한테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찌르는 걸까요? 할머니도 한때는 온 가족을 혼자 건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의 날카로움이 된 건지 아니면 두려움이 분노의 언어로 바뀐 건지 나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무도 괜찮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빛이 너무 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은 사람한테도 괜찮지 않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날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닐 거라고.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엄마가 부엌 바닥에 쓰러졌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했을 때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가 쓰러진 건 오후 2시 무렵이었습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조절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고 나는 그 소리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바닥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죠.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릴 만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약 먹으면 낫지. 뭐하러 병원까지 가? 그 한 문장이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약 먹으면 낫지. 병원까지 가냐고. 그 말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딱 한 문장으로 압축된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정도로 취급받아 왔는지를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울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웃으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마치 깊은 바다 같았습니다. 겉에서 보면 잔잔한데 그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라앉아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이 상황한테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나 자신한테도 뭐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한마디만 했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두라고. 괜히 건드리지 말라고. 저 사람이랑 싸워봤자 결국 더 힘들어지는 건 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그 눈빛 안에는 수십 년치의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피로의 무게에 눌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늘 이렇게 혼자서 버텨야 하는 걸까요? 엄마만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 뒤에, 엄마는 웃음 뒤에, 그리고 나는 침묵 뒤에 숨어서 서로를 아끼면서도 서로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날짜와 숫자들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이걸 혼자 들고 다닌 게 대체 얼마나 됐던 걸까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 있으신가요? 엄마가 쓰러진 건 그 종이를 발견하기 불과 몇 분 전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엄마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발이 걸렸는지 문지방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축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손을 짚고 겨우 일어난 그 사람이 몸을 이끌고 할머니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깊고 안타깝다고 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직 다 추스르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엄마의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시고 나서 엄마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끊겨 있던 냄비 불을 다시 올리고 떨어진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 등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더 가혹할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가 아프면 엄마가 달려갔고, 집안에 무언가 부족하면 엄마가 채웠고,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엄마가 먼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엄마 자신이 힘들다는 신호는 언제나 제일 늦게 발견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지나간 날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게 봉사라는 이름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버팁니다. 그리고 그 참음과 버팀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언젠가는 본인도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느낄 여유조차 없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엄마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력했습니다. 내 손으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바로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천천히 눈을 뜨는 것처럼 나는 그때까지 이 집안의 일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족이란 이런 거라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런데 엄마의 그 등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믿도록 너무 오래 그냥 내버려 둔 걸까?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 처음으로 발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나를 데려간 곳에서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행복한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그 뒤에 숨겨진 것이 보인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추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집을 나섰다가 돌아온 건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저절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마당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자 그게 노랫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장독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된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용히 거의 혼자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곡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흥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면서 혼자서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처럼 함부로 건드리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저런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침에는 할머니의 고함을 들었고 오후에는 쓰러졌고 아버지한테는 외면당했습니다. 그 하루 안에서 엄마가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나는 그게 저녁 식사 후 잠깐의 TV 정도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된장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고 잘 익었나?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보는 그 작은 동작 안에서 엄마는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사람은 웃을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만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커다란 기쁨이 허락되지 않는 삶에서 사람은 아주 작은 틈새에서 숨을 고른다는 것. 그 틈새가 엄마에게는 장독대였다는 것.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뚜껑을 닫으면서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항아리 위에 손을 얹은 채로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번 작게 들썩였습니다. 노래가 멈췄습니다. 나는 그 등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깨의 떨림 하나로 나는 알았습니다. 웃다가 울고 있었습니다. 된장 항아리 앞에서 혼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이 저랬을까요? 내가 보지 않은 자리에서 엄마는 얼마나 자주 저렇게 혼자 울었을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널면서 혹은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나는 그 숫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눈물 중 단 한 방울도 나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발도 숨도 생각도 전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삼킨 눈물이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너무 컸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 장면을 내가 봤다는 걸 엄마가 알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눈물은 엄마가 혼자 간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켜버리면 엄마는 또 괜찮아요라고 말할 테니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주운 그 종이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날짜와 숫자들, 그리고 오늘 본 어깨의 떨림. 두 개가 연결되면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들고 다닌 게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는 것.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저 눈물과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 그 종이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된 순간 나는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먼저 입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한 것 하나를 처음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그 당연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을 때, 그날 저녁은 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한 번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쓰러지고 할머니를 부축하고 또 부엌으로 돌아가는 그 등을 본 이후로 내 안에서 계속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집 근처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한 번도 같이 들어간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굳이 왜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해먹으면 되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냥 가자고. 오늘 하루만은 그냥 가자고. 그렇게 셋이서 어색하게 나란히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고 나는 엄마 쪽을 봤습니다. 엄마는 메뉴판을 펼쳐들고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뭘 시킬지 고민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글자들을 눈으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시켜줘. 나는 다 괜찮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다 괜찮다는 말. 나는 이번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꽤 길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다 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네.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웃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나름 신경 써서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것들, 자주 해먹는 것 말고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눈을 한번 깜빡이고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다 먹어보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별것 아닌 문장이었습니다. 짧고 소리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심장 어딘가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찌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그걸 내려보내면서 그냥 앞을 봤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다 먹어보나. 그 말은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마에게는 낯선 일이었다는 겁니다.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그 상황을 바라볼 여유가 생긴 것이 나는 그때 비로소 계산이 됐습니다. 엄마가 매일 밥을 차린 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빠진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아프면 아픈 채로, 힘들면 힘든 채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그런 질문은 사치였을 겁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을 테니까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누구를 향한 건지 명확하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이 상황을 향한 것인지 아무렇지 않게 수저를 들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지금껏 몰랐던 나 자신을 향한 것인지 뒤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슬픔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는 사랑이 왔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사랑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험이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지금까지 나는 이 집안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관찰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느끼되 말하지 않고 알되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괜히 건드렸다가 더 복잡해진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수저를 들지 못한 채 음식을 바라보던 엄마의 그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건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엄마 옆에서 걸으면서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놀란 듯 잠깐 굳었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앉아 그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떠난 건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예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종이에 적혀 있던 숫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신호를 제때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었지만 믿지 않으려 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설마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나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배웠습니다. 장례식 날 나는 잠만 잤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공간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그 자리를, 엄마 없이 서 있어야 하는 나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들리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잠이라는 이름의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등, 수저를 들지 못한 채 음식을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먼저 잡은 손을 빼지 않던 그 손. 잠속에서도 그 장면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크게 확대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토록 깊은 사랑이 내 곁에 있었다는 걸, 아침마다 차려진 밥상이 사랑이었다는 걸, 아무 말 없이 건네던 따뜻한 물, 한 잔이 사랑이었다는 걸, 괜찮아요 라는 말로 자신의 고통을 감추던 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내 삶 안에 있었는지를 그게 없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마치 매일 마시던 공기처럼 있을 땐 느끼지 못하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무게를 아는 것처럼. 왜 사람은 늘 이렇게 뒤늦게 아는 걸까요?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손을 떠나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걸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때로 그냥 포기를 합리화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니까요. 엄마가 떠난 뒤 나는 매일 울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유도 모른 채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엔 이유를 알면서 울었습니다. 더 자주 전화할 걸, 더 자주 옆에 있을 걸, 그 종이를 발견했을 때 바로 행동할 걸. 후회는 목록처럼 쌓였습니다. 지우면 또 생기고, 지우면 또 생기는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던 방 앞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그 차가운 금속의 온도를 느끼면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이 후회를 안고 평생 살 거냐고. 아니면 이 후회가 가르쳐 주는 것을 가지고 살 거냐고. 그 자리에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삶은 후회로 채우지 않겠다고. 엄마를 잃은 슬픔은 영원히 남겠지만 그 슬픔이 나를 멈추게 두지는 않겠다고. 엄마가 평생 자신을 묶어두면서 지켜온 것들을 이제는 내가 살아서 이어가겠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세운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꺼낸 그 한마디는 내가 세워놓은 모든 다짐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단단하게 묶어놓은 것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충격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과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사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전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나는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액자였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중에서 웃고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카메라를 피하거나 억지로 웃거나 아니면 아예 뒤돌아 서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낸 한 장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아마 본인은 찍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장독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가장 엄마 같았습니다. 나는 한참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입을 열려니 목 안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몰라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있었는데 그 두 마디 이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먼저 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눈물만큼은 참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귓가에 무언가가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희미했고 바람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뭔가를 다그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그 순간부터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부터 최근의 것까지. 어릴 때 아파서 누워 있으면 밤새 곁에 앉아 있던 엄마. 시험 전날 아무 말 없이 간식을 방문 앞에 두고 가던 엄마. 내가 처음으로 밖에서 크게 상처받고 돌아왔던 날,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밥을 차려주던 엄마. 그 기억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 기억들이 새로운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순간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보였습니다. 그 하나하나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가. 아팠는데 아프다고 못하면서 곁에 앉아있던 밤들이. 자신이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들을 오래전에 어딘가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은 시간들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산 안에 있으면 산이 보이지 않듯이 그 사랑 안에 있는 동안은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후회도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함께 왔습니다. 이번엔 오장에서처럼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더 일찍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노,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나는 처음으로 그 세 가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나를 감추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화해였습니다. 엄마와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나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몰랐다는 것, 늦었다는 것,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들을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 엄마의 삶이 조용히 타오른 불꽃이었다면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서 내가 다시 불을 붙이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늦고 가장 진심인 사랑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힘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가볍고 의지라고 하면 너무 차갑습니다. 그냥 살아야겠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낸 것처럼 나도 살아내야 한다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장독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표정에서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던 바로 그날 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전한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다고 별 생각 없이 몸을 일으킨 적이 더 많으신가요? 엄마가 떠난 뒤 처음으로 아침이 다르게 느껴진 날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계절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데 이상하게 빛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그날따라 방 안을 아주 천천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나는 한동안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숨을 쉬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자인데 혼자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 무언가가 한참을 그 감각에 머물다가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남겨놓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없어지면 전부 사라진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은 남습니다. 그 사람이 건넨 말, 그 사람이 보여준 등,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곁에 있던 사람의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엄마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몸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내 안에서 오갔던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냐고, 왜 아무도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왜 나는 더 일찍 알지 못했냐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그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 후회도 있었습니다. 목록처럼 쌓였다가 지워지지 않던 그것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의 뿌리에 결국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그날 아침엔 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마침내 같은 곳을 향해 나란히 서는 것처럼 나는 그 감정들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있게 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사랑도 전부 내 것이었으니까요. 전부 엄마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선언문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엄마가 평생 자신을 뒤로 밀어왔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있을 때 사랑하겠다고.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엄마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그냥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려진 밥상으로 아무 말 없이 건넨 따뜻한 것들로, 들키지 않으려 삼킨 눈물로. 그런데 나는 말로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하겠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그 말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그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날따라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으면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것. 아침이 오면 빛이 들어온다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요.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말은 영상을 보는 누군가를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엄마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하고 싶은 말.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말. 새로운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빛을 느끼고 오늘 하루를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은 이미 된 겁니다.